민두식에게 간이 이식된 그날, 도대체 수술대 위에서 무슨 약속이 오갔던 걸까? 아무도 제대로 듣지 못한 그 약속 하나 때문에 모든 사람의 인생 방향이 송두리째 바뀌었다. 민두식은 돈에 미친 사람이었다. 민두식이 만든 민강유통은 눈먼 돈과 더러운 계약으로 자라났다는 소문이 늘 따라다녔다. 하지만 민두식은 늘 웃으면서 사업은 원래 이런 거라고 말하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버틴 사람이 어느 날 쓰러졌다. 단순한 컨디션 저하는 아니었다. 간이 멈췄고 몸에 독이 쌓였고 정신까지 가물가물해졌다. 의사 말로는 급성 간부전이었다. 이 말은 한마디로 시간이 없다는 뜻이었다. 그 소식을 맨 먼저 들은 사람은 문태경이었다. 평소 같으면 남일처럼 조용히 상황을 계산했을 문태경은 그 순간만큼은 다르게 움직였다. 문태경의 마음속에는 두 가지가 동시에 올라왔다. 이 사람을 살리면 내가 원하는 것을 빼낼 수 있다는 냉정한 셈과 이대로 끝나버리면 너무 허무하다는 이상한 불편함이었다. 문태경은 그 불편함을 스스로도 설명하지 못했다. 루시아도 병원으로 달려갔다. 루시아는 민두식에게 고마움과 혐오감을 동시에 느끼고 있었다. 루시아는 민두식에게서 이용도 당했고 보호도 받았다. 루시아는 늘 마음속으로 다짐해왔다. 언젠가는 이 사람 손에서 완전히 벗어나겠다고. 그런데 막상 위독하다라는 말을 듣는 순간 그 다짐이 이상하게 흔들렸다. 흔들리면 진다. 감정 보이면 잡아먹힌다. 이건 루시아가 젊을 때부터 스스로에게 반복하던 자기방어 문장이었다. 병원 복도에는 이미 여러 얼굴들이 모여 있었다. 민경채, 민수정, 민지섭, 그리고 민세리. 이 네 사람은 남들 보기엔 한 배에서 난 형제자매처럼 움직였지만 실제로는 각자 속이 완전히 달랐다. 서로를 가족이라 부르면서도 서로를 미친 듯이 경계했다. 의사는 단호하게 말했다. 간을 제공해줄 수 있는 사람이 지금 당장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 회장님은 오래 못 갑니다. 이 말은 곧 누가 잘라낼 거냐라는 말과 같았다. 의사는 의학적인 사실만 말했지만 그 말은 곧바로 돈, 상속, 자리, 책임, 희생, 죄책감 같은 것들과 엮였다. 누구도 쉽게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말하지 못했다. 그건 단지 통증과 흉터의 문제가 아니었다. 잘못하면 나만 손해보고 다른 사람만 이득 볼 수도 있었다. 그래서 모두의 눈빛이 서로를 피했다. 민수정은 제일 먼저 고개를 숙였다. 민수정의 마음속에는 늘 이런 생각이 있었다.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다. 언젠가는 제대로 할 거다. 지금은 아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똑같이 말했다. 저는 회복이 오래 걸린다니까 좀 무섭네요. 민수정은 겁이 났다. 민지섭은 시계를 만지작거렸다. 민지섭은 늘 자신을 피해자처럼 느끼고 살았다. 본인은 억울했다고 믿었고 한 번도 스스로를 가해자로 본 적이 없었다. 전 최근에 간 수치가 안 좋아서요. 의사도 술 끊으라고 했고 저는 안 됩니다. 민지섭은 스스로를 방어하면서도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다. 내가 평생 아버지한테 제대로 인정도 못 받았는데 민세리는 말을 아예 못했다. 민세리는 어려서부터 집안 안 좋은 일들을 가장 많이 들은 입장이었다. 어른들의 싸움, 돈 얘기, 남의 여자 얘기, 투자 실패 얘기, 모욕 같은 것들이 다 민세리 쪽으로 흘러들었다. 민세리의 마음은 이미 닳아 있었다. 가족은 믿을 게 못 된다라는 결론을 너무 일찍 내려버린 아이가 어른이 된 셈이었다. 그때 유일하게 앞으로 걸어나간 사람이 민경채였다. 겉으로 보면 눈빛이 결연해 보였고 모두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제가 하겠습니다. 민경채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 말은 누가 봐도 큰 결심처럼 들렸다. 하지만 민경채의 마음속은 그보다 훨씬 시끄러웠다. 민경채는 민두식에게 찍혀 있었다. 최근에 있었던 일들, 특히 민경채가 주도했던 아버지 강제 입원 사건은 이미 집안 사람들 사이에서 거의 금기어가 돼 있었다. 겉으로는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다. 민경채가 아버지를 미쳤다고 몰아가고 사인을 조작하고 보호 입원 서류를 만들었다는 걸. 민경채 자신도 안다. 그 선을 넘었다는 걸. 나 이대로 버려지는 건가? 이 공포는 단순히 재산 걱정이 아니었다. 민경채는 자기 인생 전체가 흔들리는 느낌을 받았다. 그래서 민경채는 생각했다. 내가 살려야 한다. 그래야 다 덮을 수 있다. 그래야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다.
민경채는 스스로를 설득했다. 가는 다시 잘한다고 하잖아. 다들 하잖아. 나라고 못해? 그 설득은 자기 희생처럼 보였지만 그 속에는 아주 다른 계산이 붙어 있었다. 내가 아버지를 살렸다라는 말은 곧 내가 이 집의 중심이다라는 말과 같았다. 이건 단순한 혈육의 도리가 아니라 권력 복귀의 열쇠였다. 그래서 민경채는 더 세게 말했다. 재간을 쓰세요. 그러나 그 직후 드러난 사실은 모두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의사는 검사지를 다시 확인하고 또 확인한 끝에 조심스럽게 내뱉었다. 민경채 씨는 회장님의 직계 자녀로 보기 어렵습니다. 유전 형질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의학적 표현으로 꾸며진 말이었지만 당신은 가족이 아닙니다 라는 의미였다. 그 순간 민경채의 얼굴은 하얗게 굳었다. 민경채는 평생 민두식의 딸로 살았다. 그 이름으로 사람을 흔들었고 그 이름으로 부탁했고 그 이름으로 보호받았다. 그런데 그날 처음으로 누군가가 대놓고 말했다. 그 이름 네 거 아니야. 이건 단순한 수치가 아니었다. 민경채의 머릿속에는 지난 추억들이 지나갔다. 어릴 적 생일 케이크 앞에서 들었던 말들. 우리 큰딸 소원 뭐야? 라는 민두식의 술기운 섞인 목소리. 여행 가서 찍은 가족 사진에 본인은 한 발짝 옆에 서 있었던 장면들. 아버지 민두식이 크게 화를 낼 때면 괜히 자신만 빼고 다른 남매들 이름을 먼저 불렀던 순간들. 그때마다 느꼈던 설명할 수 없는 서늘함이 있었다. 민경채는 속으로 비명을 질렀다. 그럼 나는 누구야? 나는 어디에 붙어야 살아? 이 질문은 단순한 호적 문제가 아니었다. 본능적으로 고개를 들고 주변을 둘러봤다. 이 집안에서 자신이 설 곳이 갑자기 사라지고 있었다. 사람들이 눈을 피했다. 아무도 그게 무슨 소리냐, 말도 안 된다고 대신 싸워주지 않았다. 순간 민경채는 처음으로 공포를 느꼈다. 돈, 지위, 이미지가 무너지는 공포가 아니라 나는 아무데도 속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공포였다. 그 공포는 숨을 제대로 들이쉬지 못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민경채는 목이 메인 채로 억지로 짜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전 회장님 딸이에요. 누구도 그걸 부정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말은 이미 힘을 잃고 있었다. 모두가 알고 있었다. 의학적 결과라는 건 뒤집기 어렵다는 걸. 그 바로 다음 검사 결과가 문태경에게로 갔다. 그리고 또 하나의 진실이 튀어나왔다. 이번엔 그 진실이 문태경 쪽을 향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문태경 씨는 회장님과 조직 일치도가 아주 높습니다. 직계 부자 관계에서나 가능한 수치입니다. 이 말은 복도에 있던 모든 사람의 귓속에 똑같이 울렸다. 문태경이 사실상 아들이다. 이 소식이 왜 무서웠을까? 이유는 단순했다. 문태경은 지금까지 외부 사람으로 움직인 인물이었다. 그랬기 때문에 모두가 편했다. 저 사람은 밖의 사람, 우리는 안의 사람. 이 선이 있었기에 가족 싸움은 가족 안에서만 처리할 수 있다고 믿을 수 있었다. 그런데 그 선이 무너졌다. 밖이라 생각했던 사람이 안으로 들어왔다. 심지어 가장 깊은 자리, 아들이라는 자리로. 이건 단순히 충격이 아니었다. 이건 권력 판도 자체가 갈아엎어지는 선언이었다. 민수정은 이 소식을 듣는 순간 머릿속으로 제일 먼저 떠오른 게 감정이 아니었다. 돈이었다. 그럼 상속 구조가 바뀌나? 라는 계산이 본능처럼 먼저 나왔다. 민수정은 그 생각이 떠오른 자신이 너무 비참해서 잠깐 자존심이 무너지는 느낌을 받았다. 내가 이렇게밖에 안 되는 인간이야? 라는 자기 혐오가 울컥 올라왔지만 그 감정은 오래가지 않았다. 왜냐면 현실이 진짜로 급했기 때문이다. 만약 문태경이 진짜 아들이라면 민수정이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겼던 자신의 미래, 자신의 목, 자신의 이름표 전부가 의미 없어질 수도 있었다. 그 공포가 더 컸다. 그래서 민수정은 결국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떨군 채 뒤로 물러났다. 민지섭은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문태경이 아들이라면 그건 곧 민지섭이 둘째 아들에서 먼 친척 같은 존재로 밀려날 수도 있다는 뜻이었다. 민지섭은 그걸 상상하는 순간 숨이 턱 막혔다. 민지섭은 자기가 부족하다는 걸 안다. 사업 감각도 없고 꾸준함도 없고 쉽게 도망친다. 그래서 늘 민지섭은 민두식에게 이렇게 말해왔다. 아버지, 저는 그냥 조용히 살게요. 큰 거 안 바랄게요. 그건 겸손이 아니라 안전장치였다.
적어도 내 아들이라는 틀 안에 있으면 굶어 죽지는 않겠다는 희망이 있었다. 근데 그 틀이 깨지는 상상이 떠올랐다. 그 상상은 민지섭에게 아주 직접적인 공포였다. 그래서 민지섭은 순간적으로 문태경을 노려봤다. 그 눈빛은 내가 왜 여기 끼냐라는 배제의 마음과 동시에 제발 아니라고 해라라는 매달림이 섞인 복잡한 것이었다. 민세리는 온몸이 굳었다. 민세리는 누구보다 빨리 이해했다. 이건 단순한 피 검사 결과가 아니라 사건의 시작이라는 걸. 피 한 방울이 집안을 갈라놓을 거라는 걸. 민세리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제 우리 끝났다. 이제부터는 가족이 아니라 서로의 약점이 된다. 이 생각은 슬픔을 데려왔고 그 슬픔은 곧 분노로 바뀌었다. 왜 맨날 우리만 이래야 돼? 왜 평범하게 못 살아? 이 분노는 아직 말이 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민세리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밑바탕이 되기 시작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간이식은 실제로 진행됐고 수술은 기적처럼 성공했다. 의사 말로는 위험한 고비를 넘었다고 했다. 이 말은 겉으로 보면 좋은 소식이지만 사실상 새로운 지옥의 초대장이었다. 왜냐면 민두식이 살아남았다는 건 이제 누구를 탓할 수 있는 입이 계속 남아있다는 뜻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실제로 그랬다. 깨어난 민두식은 달라져 있었다. 민두식은 눈을 떴을 때 한 가지를 곧바로 깨달았다. 내가 여전히 살아있다. 이건 단순한 생존이 아니었다. 이건 아직 회피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했다. 민두식은 평생 위기를 빠져나가는 데 능했다. 이번에도 똑같이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그런데 곧바로 벽을 만났다. 그 벽은 문태경이었다. 문태경은 민두식 앞에서 숨기지 않았다. 문태경은 자신의 부모가 민강유통의 불법 거래 때문에 망했고 그 망함이 단순한 파산이 아니라 삶 전체의 붕괴였다는 걸 그대로 말했다. 문태경은 그 붕괴를 매일 기억하며 살았다는 것도 숨기지 않았다. 민두식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처음으로 스스로를 바라보게 됐다. 내가 한 짓이 사람 하나의 인생 전체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민두식은 이 생각을 하면서도 동시에 다른 생각을 했다. 그럼에도 결국 저놈은 나를 살렸네. 왜? 이 질문이 민두식 가슴을 파고들었다. 이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다. 민두식은 본능적으로 알았다. 누군가가 나를 살리는 건 두 가지 이유뿐이다. 사랑이거나 계산이거나. 그런데 둘 다 같을 수도 있다는 사실은 민두식에게 너무 낯설었다. 그 낯설문 불편했고 그 불편함은 곧 죄책감처럼 올라왔다. 민두식은 죄책감 같은 감정을 평생 제대로 느껴본 적이 없었다. 그래서 그 감정이 낯설게 올라오는 순간 숨이 잠깐 막힐 정도였다. 결정적인 장면은 그 이후였다. 의사가 다시 들어와 문태경 씨와 회장님은 부자 관계로 확인된다고 말했다. 이 말은 그 방 안에서 모든 걸 뒤집었다. 민두식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다. 머리가 하얘졌다는 건 생각이 멈췄다는 뜻이 아니었다. 오히려 반대였다. 너무 많은 생각이 한꺼번에 밀려들어와서 어떤 것부터 붙잡아야 할지 모르는 상태였다. 언제였지? 누구였지? 어떻게 된 거지? 설마 그때. 그 일이 민두식은 오래전 묻어둔 기억 몇 개를 떠올렸다. 젊었을 때 한 번 엇나갔던 관계, 책임지지 않았던 사람, 모른 척 지나간 상황. 민두식은 한 번도 그 기억들을 진지하게 꺼내본 적이 없었다. 꺼내봐야 손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기억들이 죄다 눈앞으로 끌려 나왔다. 그 기억 위에 문태경의 얼굴이 겹쳤다. 태경아, 내가 내 아들이라고. 민두식은 그렇게 물었다. 이 말은 확인이라기보다 거의 애원에 가까웠다. 제발 아니라고 해달라는 마음과 만약 맞다면 지금이라도 붙잡고 싶다는 마음이 동시에 들어있었다. 민두식은 평생 누구에게 애원해 본 적이 없었다. 그 굴욕감과 간절함이 한 번에 올라오자 손이 떨렸다. 문태경은 그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단순하지 않았다. 보통 드라마라면 눈물이 먼저 흐를 타이밍이었다. 하지만 문태경은 울지 않았다. 대신 이상한 공허함이 먼저 올라왔다. 이제 와서? 라는 씁쓸함과 그러면 나는 지금까지 뭐로 살았지? 라는 허무함이 동시에 치밀었다. 복수의 대상이 아버지로 바뀌는 순간 복수 자체의 색깔이 흐려졌다. 그 흐려짐은 분노를 무디게 만들었다. 분노가 무뎌지자 허전함이 밀려왔다.
그 허전함은 조금만 더 가면 연민이 될 수 있는 위험한 감정이었다. 문태경은 그걸 스스로 알아챘다. 그래서 일부러 차갑게 굳었다. 감정이 흔들리면 약해진다. 약해지면 무너진다. 무너지면 여기 있는 다른 사람들한테 잡아먹힌다. 그걸 안다. 그래서 문태경은 애써 단호하게 말했다. 저는 회장님이 죄를 다 갚는 걸 보고 싶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이 말은 겉으로는 냉정했지만 속으로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방어선이었다. 나는 아직 아들이 아니다. 나는 아직 피해자다. 문태경은 이렇게 선을 그어야만 겨우 숨을 쉴 수 있었다.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무너짐이었다. 민두식은 그 길로 결정을 내렸다. 민두식은 회견장을 마련했다. 이 회견은 단순한 사과가 아니었다. 민두식은 스스로도 알았다. 이제는 숨길 수 없다. 사건이 너무 커졌다. 회사 안에서는 이미 서류가 돌고 있었다. 민두식이 비자금을 만들었다는 증거들, 납치와 감금에 관여했다는 정황, 위조된 서류들. 이건 더 이상 조용히 묻어둘 수 있는 단계가 아니었다. 특히 김선재와 민경채가 한 역할까지 얽히면서 상황은 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조직적인 범죄처럼 보이기 시작했다. 그건 검찰이 좋아하는 형태였다. 커지고 복잡하고 언론이 달려들기 쉬운 구조. 그러면 결과는 뻔하다. 누가 책임질 거냐 싸움으로 간다. 민두식은 계산했다. 차라리 내가 먼저 넘기자. 그래야 나머지를 살릴 수 있다. 민두식은 평생 이렇게 살아왔다. 큰 걸 하나 내주고 핵심은 지켜내는 방식. 그런데 이번만큼은 그 계산이 완전히 빗나갔다. 왜냐면 이번엔 남아있는 핵심이 이미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문태경이라는 존재가 들어온 순간부터 더 이상 가족 카드가 마음대로 통하지 않았다. 그래서 민두식은 어쩔 수 없이 결정을 내렸다. 민두식 스스로가 모든 혐의를 인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버렸다. 기자들 앞에서 민두식은 말했다. 저 민두식은 회사 비자금, 문서 위조, 부당한 강제 입원, 위협행동, 납치 공모에 대해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사과가 아니었다. 이 말은 증언 예고였다. 나 이제 다 말하겠다라는 선언이었다. 이 선언은 한순간에 여러 사람의 목을 조여왔다. 특히 김선재와 민경채에게는 사실상 사형 선고 같은 말이었다. 김선재는 민두식 곁을 지켜온 인물이었다. 겉으로는 조력자였지만 속으로는 늘 자기 몫을 챙겨온 사람이었다. 민두식의 약점을 관리하고 서류를 손보고 상황을 재단하고 사람의 입을 막고 불리한 사람은 치워버리고. 민두식은 김선재 없이는 버티지 못했다고 믿었다. 그래서 김선재는 스스로도 어느 순간부터 나는 이 집의 설계자다라고 느꼈다. 그런데 이번엔 달랐다. 민두식이 기자들 앞에서 스스로를 내리치면서 동시에 김선재 이름까지 언급하자 김선재는 처음으로 위기를 온몸으로 느꼈다. 나를 버리네. 진짜로 버리네. 그건 배신감이었다. 김선재는 민두식의 남자이기도 했고 또 은밀한 동업자이기도 했다. 서로의 약점을 쥐고 서로를 조종하는 묘한 동맹. 그런데 그 모든 게 한 문장으로 깨졌다. 김선재는 그 자리에서 무너지는 기분을 맛봤다. 이 사람은 결국 자기 살려고 나를 던지는구나. 그 깨달음은 분노와 모욕감으로 올라왔다. 동시에 치욕은 공포로 이어졌다. 나 감옥 가나? 그 두려움은 등골을 차갑게 훑었다. 김선재는 곧 알게 될 것이다. 이 감정은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그리고 김선재는 가만히 주저앉을 사람이 아니었다. 김선재는 맞으면 2배로 갚는 사람이었다. 그 본성이 아직 살아있었다. 민경채는 더 심각했다. 민경채는 한순간에 기반을 잃었다. 친딸 아니다라는 한 문장은 그냥 모욕으로 끝나지 않았다. 그 말은 곧바로 범죄와 연결됐다. 왜냐면 민경채가 민두식의 법적 대리인처럼 행사했던 권한들, 특히 강제 입원, 서류 위조, 유언장 조작 같은 것들이 직계 가족으로서의 정당한 보호라는 포장지를 잃고 맨살로 드러나 버렸기 때문이다. 포장지가 사라진 범죄는 순수한 범죄가 된다. 그래서 민경채는 그대로 법정에 섰다. 그리고 판결은 빠르게 떨어졌다. 유죄, 구속. 재미있는 건 이 순간이었다. 모두가 무너질 때 딱 2사람만 묘하게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다. 바로 문태경과 백설이었다. 문태경은 복수를 완성했다고 믿어왔다.
문태경에게 복수란 단순히 저 사람 망하게 하기가 아니었다. 문태경은 늘 이렇게 생각했다. 내가 당했던 고통을 그 사람도 똑같이 느껴야 한다. 그래서 문태경은 민두식에게 수술을 해주고 살려놓고 그 살려놓은 몸으로 세상 앞에서 죄를 인정하게 만들었다. 이 방식은 잔인했지만 문태경에게는 아주 논리적이었다. 죽음은 도망이다. 살아있는 상태로 죄를 인정하게 하는 게 진짜 벌이다. 문태경은 그걸 믿었다. 그래서 모든 게 끝난 뒤 문태경은 이렇게 결론 내리려 했다. 이제 끝났다. 나는 해냈다. 그런데 막상 모든 게 실제로 무너지고 난 뒤 마음이 예상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복수는 성공했는데 가슴이 비지 않았다. 오히려 가슴 한가운데 묵직한 돌덩이가 남아버렸다. 그 돌덩이는 이런 속삭임을 계속했다. 너 지금 누구 편이야? 이 질문은 무서웠다. 왜냐면 이 질문에는 이미 답이 어느 정도 들어있었기 때문이다. 문태경은 스스로 눈치챘다. 자신이 어느 순간부터 민두식을 완전히 적으로만 보지 못하고 있었다는 걸. 이건 분명히 약점이었다. 그래서 문태경은 더더욱 마음을 다잡았다. 나는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민강 유통을 제대로 돌려놓는 게 마지막이다. 문태경은 이렇게 자기 역할을 정의했다. 정리하는 사람. 그래야만 마음이 덜 흔들렸다. 그래야만 자신이 무너진 피해자가 아니라 선택해서 서 있는 사람처럼 느껴졌다. 백설이는 다르게 움직였다. 백설이에게 이 싸움은 개인사가 아니었다. 백설이는 이미 큰 상처를 안고 있었다. 사랑에서 배신으로, 약속에서 거짓으로, 믿음에서 무너짐으로 이어진 시간들이 백설이 몸에 그대로 남아있었다. 백설이는 한때 모든 걸 믿었다. 가정을 믿었고, 관계를 믿었고, 사람의 양심을 믿었다. 그 믿음이 깨졌을 때 백설이는 한 번 무너졌다. 하지만 그 무너진 자리에서 백설이는 이상하게도 다시 일어났다. 예전처럼 맹목적으로 믿는 방식은 버렸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냉혹한 사람으로 변하지도 않았다. 쉽게 말해 백설이는 이제 사람을 사랑할 줄 알면서도 동시에 자신을 먼저 챙길 줄 아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래서 모든 게 드러난 뒤 백설이가 문태경에게 한 말은 단순했다. 이제 끝났네. 이 말 속에는 위로도 안도도 슬픔도 다 들어있었다. 그런데 문태경은 고개를 저었다. 아직 아니야. 이 말은 의외였다. 그 말을 들은 백설이는 문태경을 한참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묘한 미소가 들어있었다. 그 미소는 아직 희망을 완전히 버리지 않은 사람의 표정이었다. 백설이는 이해했다. 아, 이 사람은 아직 싸우는 중이구나. 그리고 그 싸움은 복수가 아니라 살아가는 방식의 문제구나. 백설이는 그걸 보고 있었다. 조용히 말했다. 그러면 같이 가자. 혼자 가지 말고. 이건 위로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선언이었다. 내가 무너질 때 이번엔 내가 옆에 있겠다. 백설이는 예전의 백설이가 아니었다. 하지만 정말로 끝났을까? 여기서부터 진짜 질문이 시작된다. 아직 풀리지 않은 게 너무 많았다. 첫째, 민경채의 출생 문제였다. 병원에서 단호하게 나온 결과. 민경채 씨는 친딸이 아닙니다. 정말로 그게 전부일까? 민두식 같은 사람이 몰랐을까? 만약 알았다면 왜 지금까지 침묵했을까? 보통 약점을 가릴 때 쓰는 도구이기 때문이다. 그 약점은 누구의 약점이었을까? 민두식의 약점이었을까? 아니면 다른 누군가의 약점이었을까? 그 다른 누군가는 누구일까? 이 질문은 앞으로 모두를 다시 끌어올 것이다. 특히 민경채에게는 마지막 남은 생존의 끈이 바로 그 질문 하나가 될 가능성이 컸다. 내가 누구 딸인지 밝히면 판이 다시 뒤집힐 수 있을까? 민경채는 이미 머리를 굴리고 있었다. 무너진 사람은 두 가지 길뿐이다. 그대로 꺼지거나 더한 걸 폭로하거나. 민경채는 가라앉을 인물이 아니었다. 둘째, 김선재였다. 김선재는 조용히 사라지지 않는다. 김선재는 이미 너무 많은 걸 알고 있다. 유언장 조작 과정, 강제 입원 과정, 회사 돈 옮긴 루트, 가짜 계약서, 심지어 집안 사람들의 은밀한 관계까지. 그 모든 걸 알고 있는 사람은 보통 끝에 가서 누구를 물고 늘어지나? 바로 자신을 버린 사람을 문다. 김선재에게 그 대상은 분명했다. 민두식이었다. 지금은 민두식이 스스로 죄를 인정하며 나 혼자 책임지겠다는 모양을 만들고 있지만 그 모양은 오래가지 않는다.
감옥에 들어간 사람은 곧 깨닫는다. 나만 다 뒤집어 썼네. 그 깨달음이 오면 바로 입이 열린다. 그 입이 열리는 순간 가장 먼저 흔들릴 사람은 누구일까? 문태경일까? 아니면 루시아일까? 어쩌면 둘 다일 수도 있다. 셋째, 루시아였다. 루시아는 이번 사태에서 끝까지 무너지지 않은 거의 유일한 인물이었다. 루시아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고 큰 소리로 울지도 않았고 손가락질도 하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전부를 지켜봤다. 사람들의 말, 표정, 멈칫하는 순간, 숨 고르는 리듬 다 기억했다. 루시아는 그걸 모아서 자기 안에 저장했다. 루시아는 슬프게도 알고 있었다. 언젠가는 이 정보들이 전부 값이 될 거라는 걸. 한 번의 고백, 한 번의 기자회견, 한 번의 눈물로 세상이 깨끗해지지 않는다. 루시아는 그걸 누구보다 잘 안다. 그래서 루시아는 조용히 기다린다. 이제 누구 차례가 오는지 보자. 루시아는 아직 자기 턴을 꺼내지 않았다. 이건 무서운 말이다. 루시아는 아직 자신이 가진 패를 한 장도 꺼내지 않았다. 그건 곧 앞으로 한 번 더 큰 폭발이 온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 문태경과 민두식의 관계였다. 이 관계는 앞으로 어디로 갈까? 부자라고 불러야 할까? 원수라고 불러야 할까? 어느 쪽으로 부르면 서로가 더 무너질까? 어느 쪽으로 부르면 서로가 더 버틸까? 아직 아무도 모른다. 단 한 가지 확실한 건 있다. 이제부터 서로는 서로의 약점이기도 하고 서로의 방패이기도 하다는 사실이다. 이 기묘한 묶임은 앞으로 모든 법정 싸움, 재산 싸움, 회사 싸움에 계속 등장하게 될 것이다. 아버지 말씀이십니까? 아들이라고요? 이 두 문장이 회의실 안에서, 언론 앞에서, 변호사 자리에서 반복될 때마다 사람들의 시선은 한 방향으로 쏠릴 것이다. 피. 결국 피가 누구의 편에 서느냐? 이건 냉정하고도 고약한 싸움이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진짜 시작은 지금부터다. 아직 밝히지 않은 출생의 비밀이 한 개 더 남아있고 아직 세상에 나오지 않은 거래 내역이 존재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직 누구도 말하지 않은 한 가지가 있다. 민두식이 쓰러지기 직전 민두식이 누구에게 마지막으로 맡겨둔 이름. 그 이름이 공개되는 순간 지금까지 드러난 모든 진실조차 다시 뒤집힐 수 있다. 과연 그 이름은 누구였을까? 그 이름이 누구 편으로 서게 될까? 그리고 그 이름이 밝혀지는 날 문태경과 백설이는 정말로 평화를 지킬 수 있을까? 민두식은 구치소로 이동하기 전 마지막 검진을 받았다. 의료진이 붙었고 변호사가 따라 붙었고 기자들이 병원 로비에 몰려 있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향해 있었다. 그런데 정작 민두식의 생각은 전혀 다른 데에 가 있었다. 눈앞의 판검사도 아니었고 돈도 아니었다. 오직 한 사람. 그 이름 하나였다. 그 이름은 오래전에 묻어둔 것이었다. 민두식은 젊을 때 아직 완전히 크지 않은 회사를 억지로 밀어올리던 시절이 있었다. 그때 민두식은 무리하게 투자를 받았고 무리하게 땅을 샀고 무리하게 인맥을 만들었다. 무리라는 말은 멋있게 들리지만 실제로는 한 가지를 뜻했다. 남의 걸 빼앗았다는 뜻이었다. 특히 한 사람에게서. 그 한 사람이 바로 민세리의 어머니인 장현숙이었다. 장현숙은 민두식의 그림자였다. 회계에 손을 댔고 계약서를 손봤고 사람을 설득했고 거짓을 진실처럼 보이게 만드는 말을 골라냈다. 민두식이 회사를 밖으로 드러나는 얼굴이라면 장현숙은 그 얼굴 뒤의 혀였다. 말로 상황을 바꿀 줄 아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어느 날 장현숙은 민두식에게 요구했다. 나한테 약속해. 내가 원하는 건 어렵지 않아. 나는 우리 애만 안전하면 돼. 그때 민두식은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약속하지. 민두식은 늘 그랬다. 당장 급하면 약속부터 던졌다. 나중에 뒤집으면 된다고 생각했다. 서류 하나로 사람 인생이 바뀐다.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민두식이었다. 그 버릇은 오랫동안 그를 살려줬다. 그런데 그 약속 하나가 이제는 그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었다. 그 약속이 누구에게 남아있느냐? 바로 공 실장에게 있었다. 공 실장은 민두식 곁에서 움직이던 오래된 참모였다. 실장이라는 말 때문에 사람들이 보통 비서처럼 생각했지만 실상은 달랐다. 공 실장은 서류를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사람을 관리하는 사람이었다.
누가 어디서 누구랑 만났는지, 누구와 어떤 관계로 엮여 있는지, 누가 누구를 미워하는지, 누가 누구에게 약점을 잡히고 있는지. 이런 걸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 공 실장은 이 모든 걸 메모해뒀다. 메모는 늘 한 장짜리였다. 메모는 늘 딱 한 문장만 있었다. 그래서 아무도 무서운 줄 몰랐다. 그냥 참고 사항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한 장짜리 메모들 중에 하나는 다른 것들과 달랐다. 그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민두식은 장현숙에게 내가 죽으면 회사는 내 아이 몫으로 간다고 약속했다. 그 문장 하나였다. 날짜도 적혀 있었다. 도장도 있었다. 사인도 있었다. 그 아이는 공식 서류 어디에도 이름이 없다. 호적에도 없다. 가족 명단에도 없다. 누구도 그 이름을 공개한 적이 없다. 심지어 집안 식탁에서도 단 한 번도 언급된 적이 없다. 그런데도 민두식은 확실하게 말한 적이 있다. 내가 죽으면 이 회사는 그의 몫이야. 그 말은 장난이 아니었다. 그 말은 죄책감에서 튀어나온 말이었다. 그 죄책감은 단순한 바람둥이 미안함이 아니었다. 이건 삶을 망가뜨린 데 대한 책임이었다. 민두식은 알았다. 장현숙이 자기 대신 얼마나 많은 더러운 일을 했는지, 누가 대신 욕먹었는지, 누가 대신 미움받았는지, 누가 대신 죄를 썼는지, 그걸 다 갚을 수는 없다는 걸 민두식은 알았다. 그래서 내놓은 약속이 그거였다. 회사. 나는 아니어도 그 아이에게 줄 거다. 문제는 이걸 지금 꺼낸다는 점이었다. 공 실장은 그 메모를 아직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다. 공 실장은 왜 이걸 안 꺼냈을까? 이유는 간단했다. 이건 마지막 카드였기 때문이다. 마지막 카드란 모두가 피투성이가 된 다음에 꺼내야 진짜 효과가 있다. 공 실장은 그걸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기다렸다. 모두가 서로를 찌르고 서로의 피를 들이마시고 서로를 버리고 난 뒤까지. 이제 거의 그 지점에 도착하고 있었다. 공 실장은 요즘 조용했다. 조용하다는 건 활동을 멈췄다는 뜻이 아니었다. 오히려 반대였다. 공 실장은 조용하게 사람들을 따로따로 만나며 말을 흘리고 있었다. 민세리에게는 이렇게 말했다. 넌 생각보다 많은 걸 받을 수도 있어. 민세리는 그 말을 듣고 바로 믿지 않았다. 민세리는 그동안 너무 많은 달콤한 약속을 들었다. 너만 챙겨줄게라든가 이번엔 내가 중심이야 같은 말들. 그런 말은 늘 결국 이용의 시작이었다. 민세리는 그걸 알았다. 그래서 공 실장을 빤히 쳐다보며 물었다. 왜요? 왜 제가요? 제가 뭘 가졌는데요? 공 실장은 즉답하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말했다. 넌 내가 뭘 가진지도 모르고 여기까지 끌려왔다는 게 문제야. 사람들이 내 옆에 뭘 숨겨놓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버텼어. 그거 참 억울하지 않니? 그 말은 칭찬처럼 들리지 않았다. 그 말은 깨우침에 가까웠다. 너는 지금까지 그냥 들러리로 쓰인 거다. 이 뜻이었다. 그 말은 민세리 마음 깊은 곳을 건드렸다. 민세리는 늘 자신이 방 안구석에 앉아있는 사람이라고 느꼈다. 가족들이 싸울 때마다 민세리는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조용히 듣기만 했다. 애는 듣고 배우라는 말로 시작된 그 구석자리는 어느 순간 넌 빠져있어가 되었고 결국엔 넌 없어도 돼가 되었다. 사람은 그런 말을 직접 들으면 무너진다. 민세리는 직접 듣지는 않았지만 그 빈자리를 체력처럼 느끼며 컸다. 그래서 공 실장의 말은 민세리에게 위험하게 들렸다. 이제 내가 그 빈자리에서 나올 차례다. 민세리는 물었다. 그럼 그 애가 누구예요? 공 실장은 대답하지 않았다. 때 되면 알게 돼. 내가 원하면 진짜로 바뀔 수 있어. 이 말은 제안이었다. 동시에 유혹이기도 했다. 민세리는 그 제안이 자신에게 어떤 위험을 가져올지 본능적으로 알았다. 그럼에도 거절하지 못했다. 이유는 단순했다. 이제는 가만히 있으면 사라질 것 같았기 때문이다. 가만히 있으면 완전히 지워질 것 같았다. 사람 취급조차 못 받을 것 같았다. 민세리는 그게 무서웠다. 그래서 아무 대답도 하지 않은 채 공 실장을 가만히 바라봤다. 그건 곧 한다는 뜻이었다. 한편 루시아는 또 다른 움직임을 시작했다. 루시아는 이 상황에서 누구보다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다. 루시아는 문태경에게 다가갔다. 지금부터는 감정으로 움직이면 안 돼. 루시아는 부드러운 말투로 시작했지만 속뜻은 단호했다.
당신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하면 당신은 모든 싸움에서 졌다고 보면 돼. 감정으로 부르면 책임도 같이 따라와. 아들로 불리는 순간 당신은 아들이기 때문에 해야 할 의무를 요구받는다. 그건 당신이 원하던 길이 아니잖아. 문태경은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아버지라는 말 한 번 하고 기대고 싶다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이다. 적어도 한 번은. 평생 단 한 번도 못 해본 걸 단 한 번이라도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없을 리 없었다. 하지만 루시아의 말은 정곡이었다. 아버지라고 부르면 그 다음부터는 누가 널 이용해도 내가 막을 말이 없어진다. 이게 핵심이었다. 문태경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난 뭐라고 불러야 하지? 루시아는 곧바로 답하지 않았다. 루시아는 사람을 바로 답으로 몰지 않는다. 대신 이렇게 되물었다. 너는 앞으로 이 회사를 뭐로 만들고 싶은데? 질문은 짧았지만 무거웠다. 내 부모님이 빼앗긴 거 돌려놓는 데서 멈출 거야? 아니면 그 이상을 할 거야? 그 질문을 듣는 순간 문태경의 호흡이 달라졌다. 그건 단순한 미래 계획이 아니었다. 이 질문은 지금까지 문태경이 스스로에게 하지 못했던 질문이었다. 문태경은 복수 때문에 살았고 복수 때문에 버텼다. 복수라는 건 방향이 단순하다. 저 사람을 끌어내리겠다. 그런데 그 목표를 이룬 순간부터는 갈 길이 흐려진다. 복수가 끝나면 사람은 뭘로 살아야 하는가? 여기가 바로 많은 사람이 무너지는 지점이다. 복수에 성공한 후 삶을 잃고 망가지는 사람들이 왜 많은지 이유가 여기에 있다. 루시아는 그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지금 묻는 것이다. 너는 여기서 멈출 사람이니 아니면 너 인생을 새로 시작할 사람이니? 이 질문은 루시아가 문태경을 이용하려는 마음만은 아니었다. 루시아에게도 이해타산 말고도 감정이 있었다. 루시아는 문태경이 무너지는 걸 보고 싶지 않았다. 문태경이 그냥 쓰러져 버리면 자신도 같이 무너질 것 같았다. 루시아는 스스로 그렇게까지 말하고 싶어 하지 않았지만 이미 그 정도까지 와 있었다. 그 순간 문태경은 알아챘다. 이 싸움은 이제부터는 복수가 아니라 생존이라는 걸. 살아남는 쪽이 이기는 거구나. 문태경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 감정은 내가 들고 있을게. 밖으로는 안 꺼낼게. 루시아는 미세하게 미소를 지었다. 그 정도면 돼. 루시아의 이 한마디는 약속이자 동맹선언이었다. 이 대화는 그냥 개인적인 위로가 아니었다. 이건 구조였다. 둘은 한 팀이 되었다. 그리고 그 사이 조용히 불붙는 곳이 하나 더 있었다. 바로 민경채였다. 민경채는 구속된 뒤에도 무너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예민하고 더 단단해졌다. 어차피 체면은 끝났다. 친딸 아니다라는 말이 이미 퍼졌다. 더 이상 가릴 것도 없고 감출 것도 없다. 이 상태의 사람은 위험하다. 왜냐면 잃을 게 없는 사람은 생각보다 멀리 간다. 민경채는 스스로 인정했다. 나는 이제 사랑받는 자리로 못 돌아간다. 그러면 사랑 대신 뭐로 살아야 하지? 그 답은 금방 나왔다. 증언이다. 민경채는 이미 결심을 굳혔다. 나는 입을 열 거다. 근데 그냥 열진 않는다. 나 없이 못 버티게 만든 다음에 연다. 그건 조건 전략이었다. 민경채는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민경채는 평생 계산으로 버텼다. 지금도 마찬가지였다. 그 계산의 시작은 한 사람에게 꽂혔다. 그 한 사람은 루시아였다. 민경채 입장에서는 루시아가 모든 문제의 시작이었다. 루시아가 집안에 들어온 이후 균형이 망가졌다. 루시아 때문에 아버지의 시선이 바뀌었고 루시아 때문에 회사 안에서 누가 누구를 믿느냐의 체계가 뒤집혔다. 민경채는 이미 머릿속에 이런 문장을 준비하고 있다. 내가 말해줄까요? 루시아가 무슨 역할을 했는지. 다들 아직 모르는 얘기가 많아요. 이건 협박이자 미끼다. 이 한 문장으로 사람은 움직인다. 언론도 수사도 회사 내부도. 루시아에게 약점이 있다라는 말은 순식간에 돌 것이다. 왜냐면 사람은 깨끗한 사람보다 더럽혀질 수 있는 사람을 더 재밌어 하기 때문이다. 루시아가 세상에 선한 얼굴로 서 있었다면 그 얼굴이 무너지는 장면은 누구에게나 달콤하다. 그건 시청자처럼 구경하던 임원들, 직원들, 심지어 가족까지도 마찬가지다. 루시아도 더러웠어? 이 말은 모두의 입에 오르내리게 될 것이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화부터 완전히 새로운 권력 전쟁이 열릴 것입니다. 이 이야기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